볼까요? 어제 언론이 크게 다루지는 않지만 KBS 9시 뉴스에나 잠깐 다루지만 말초적인 걸 좋아하는 언론들은 다루지 않는 뉴스를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이야기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해. 왜? 재미가 없거든. 그리고 분명히 이 방송 듣다가 이 이야기하면 나간다. 한 1000명 이상 나간다고. 왜 나가요? 재미없으니까. 근데 들어야 된다고. 재밌게 좀 해봐 좀. 최선을 다해볼게요. 어제 그 한국판 뉴딜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밑그림이 나왔었죠.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미국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습니까? 단계가 안 돼요. 뭔가 좀 차분히 진정되고 코로나 이후에는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발표할 수 있으려면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방역은 방역이고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 것인지를 그 살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정부의 밑그림을 딱 그려주는 거. 물론 여기에는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는 언론들이 정말 짜증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발표한 것 중에 말만 했지 실행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떡해? 이제 밑그림을 그렸는데? 어쨌건 지금 대개 내용은 뭐냐면요.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실 대한민국 이 인프라 잘 돼 있는데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 간접 자본 디지털화 이런 거. 이게 실제로 코로나가 문재인 정부니까 가능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빨리 진입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대면, 비대면의 차이라든지 비대면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실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 같으면 정말 형식 논리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해왔던 그런 관습 같은 것 때문에 반드시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뭐 어느 장소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사회에서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시작으로 해서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부분들이 특히 신산업 발달에 있어서는 이걸 한번 실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되게 놀라운 점이 두 가지인데 제 생각에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에 놀라운 점이 두 개인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찬스를 잡아채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에 몰입되다 보면 기회가 보이지 않는데 그만큼 문제를 여유 있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 몰입돼서 해결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미 실증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대가 아니라 산업이 발전할 기회를 잡는다는 게 이게 김대중 대통령님 때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그 초고속 인터넷망을 세움으로써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의 백본을 세웠던 것처럼 이 세워진 백본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말 그대로 보강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보강 공사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나가는 건데 이 부분은 자신감이 저는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신감이 분명히 뒷받침이 돼서 할 수 있는 발표인 거고 제가 왜 여기서 자신감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냐면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권 연장이 돼야 돼요. 정권 연장이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이명박 같은 애 나오면은 다 뒤집어져. 그렇죠. 다시 강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발표한다는 건 정권 연장에 대한 자신감도 이미 좀 가지고 있고 강하게 밀고 나갈 자신감이 있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플랜은 잡혀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좀 상징적인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한국이니까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정보통신기술, ICT가 기본적으로 잘 돼 있고 일본이 지금 코로나 대응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ICT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인터넷 기반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믿어. 그걸 설명해 드리냐면요. 일본은 인터넷 기반이 예전부터 핸드폰 기반이 됐어요. 전화기 기반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고요. 그 초고속 인터넷에서는 투자를 되게 안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다 보면 김대중 정부 때 IT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국가기관 노동부에서 했던 교육기관에서 그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교육비를 다 대줬거든요. 그때에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나 쇼핑몰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지금은 어떤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쇼핑몰 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장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요즘에 바뀌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떡볶이집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요즘에요? 떡볶이집이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 사이에 와서 몇 달 사이에 저희 동네 떡볶이집이 갑자기 썬팅을 했어요. 매장을 다. 손님을 안 받았어요. 그걸 또 어떻게 했냐면 다 주문 판매해서 인터넷으로 파는 거야. 떡볶이를? 네, 떡볶이를 포장을 해가지고 안 퍼져? 네, 안 퍼지죠. 아니 그러면 바로 조리할 수 있게 아이스박스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그 집이 택배 개수가 50개 정도 나가더라고요. 50개면 테이블 50개가 힘들잖아요.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쓰는 거나 그런 비용 확 줄이면서 수익은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소상공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책에 국민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요. 네. 기성 미디어는 못해요. 네. 아니 안 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네. 약간 우리가 좀 국뽕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 허둥지둥하고 있잖아요. 막 욕 바가지로 먹고 있고. 근데 이미 나왔던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문 대통령 들어와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밑그림 그렸던 거를 코로나 대응으로 다시 좀 정리해서 내놓는 그런 그렇죠. 입장에 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댓글에서 하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거 하나만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그 원격 진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반대 입장이긴 한데 원격 진료하고 의료 민영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 원격 진료 있고도 의료 민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전혀 두 개 전혀 별개의 문제고 지금 뭐 원격 진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원격 진료를 도입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인데 근데 원격 진료를 도입한다는 것이 곧 의료 민영화를 시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만 계시라고요. 정부는 뭐 하냐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재미없어 해서 관심 없어지니까 해도 모르는 거 있거든. 내가 그리고 약간 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관심 없으면 또 재미없어서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나갔다. 네. 내가 그걸 노린 거야. 자, 근데 그 이야기 끝에 난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샌더스가 쓴 글이에요. 버니 샌더스 하면 누굽니까? 미국 사회의 사실 이단화 같은 거예요. 이단화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상징, 빈익분 부익부의 나라. 하다못해 선진국이고 세계 제1의 국가지만 이 의료 보장 하나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에 버니 샌더스가 대선 경선 포기했거든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전당대회를 못 해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입장에서 더 뒤집을 찬스가 없어서 결국에는 포기를 했는데 샌더스의 이야기도 그런 거거든요. 미국이 정말 선진국이냐. 이렇게 보면 샌더스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요. 그들이 바라는 우리가 지금 그래도 바라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웨덴 같은 나라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더 강대국이고 국민소득은 더 높지만 사실 국민소득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시스템화 돼서 국민을 대하느냐를 보면 미국은 선진국 아니다 이런 거죠. 그냥 강한 나라일 수 있어도. 레이건이 1980년대에 소련을 이런 식으로 비판했어요. 소련은 내장은 썩었지만 강력한 팔을 가진 국가다라고 하면서 소련을 비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국가 자체가 너무너무 강력한 나라인데 힘이 세죠. 일단은 그때 당시에. 근데 국가라는 체계적인 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곧 붕괴가 임박한 나라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국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강력한 두 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정말 썩고 있는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이거를 과연 국가 말 그대로 아메리카의 영광을 위해서 국민이 희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아메리카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갈림길 같은 게 서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버니 샌더스께서 참 잘 짚어주셨고 의료라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항상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사회가 문 대통령이 그 주장했던 대한민국 중에 하나는 포용국가거든요. 포용국가. 뭐 포용국가가 뭐예요? 그리고 물어보시면 쉽게 표현해서 국가라고 하는 그 어떤 시스템이 아주 가난한 사람, 약자들한테까지 그 힘으로 지켜준다 이런 거예요. 포용국가가. 근데 미국만 해도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인종차별 겁나 심해 아직도. 예전에 제가 미국 인종차별을 들었던 게 수년 전인데 그게 그 2층 버스에 서로 구분해 탄다면서요.
지금도 그렇다면 뭐 지금도 그렇죠. 주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근데 이 공공의료라든지 뭐 건강보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아예 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죽어가는 건 누구나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감기 하나 걸려도 뭐 맹장 수술 하나 받아도 뭐 수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가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선진국이에요?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그렇죠. 대한민국 선진. 국민이 행복해야 그게 선진국이지. 나라가 힘이 세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에 폭격할 수 있는 국가가 선진국은 아니거든요. 국민이 행복해야 그 나라가 정말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포용국가라는 건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시민사회와 국가는 항상 라이벌 관계였다.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와 그걸 견제하기 위한 시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법이 존재하는 거였어요. 법이 국가라는 너무너무 강력해지고 비대해진 괴물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갈등 관계, 국가와 시민이란 갈등 관계에서 야, 우리가 너한테 힘을 많이 몰아줬으니까 우리가 이 갈등 관계를 종식시키고 너희가 우리를 돕는 형태, 이런 형태를 법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포용국가거든요. 국가와 국민의 힘은 이미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국가가 어마무지하게 세요. 그거를 법이라는 걸로 잡고 있지만 단지 법이라는 걸 잡고 있는 국가가 단지 뭐 어떤 것으로부터 이렇게 외국의 침략이라든지 뭐 도적이라든지 강도로부터 나를 구해주는 것에 더해서 정말 가난이나 배고픔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의 욕구까지도 다스려질 수 있는, 이제 이걸 철학적으로 넘어가면 적극적 자유주의와 소극적 자유주의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극적 자유주의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있는 게 포용국가거든요. 이 포용국가라는 사고 자체가 이제 국가와 시민이라는 사이의 그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예. 거거든요. 그걸 우리나라가 선도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포용국가란 말을 모르신다고 민주시민한테 한 말이 아니고요. 여기 들어와서 가끔씩 그 악플 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어지면서 문재인 케어도 문재인 대통령 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민주 진영의 대통령 세 사람이 이어지면서 점점 확대되어 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건강보험이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의 존재 이유라니까. 그걸 갖고 무슨 뭐 퍼주기 내보내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지금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도구 이 키트가요 수출이 한 달 새 8배 급증했답니다. 이쪽에 새로운 산업이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어제도 방송으로 뉴스를 드렸지만 한국 기업인들만 5천 명 넘게 지금 외국에서 초청 비슷하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다른 뉴스를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따가 대통령 지지율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딱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조업도 대한민국 엄청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뭔가 전 우주가 대한민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여기 와서 악플 달면 너희들 죽인다 진짜. 이게 대통령 한 명 바뀐 거의 위력이 얼마나 잘 나타나냐면 왜 그러잖아요. 그 이건희는 삼성전자, 이재용은 바이오에서 쌈바를 만들어가지고 뭐 경영구도 만들고 삼성 바이오를 뭐 하기 위해서 뭐 해서 마치 21세기의 산업구조가 바이오니까 바이오에 투자를 엄청 해가지고 그걸 수익을 증대시키겠다 한 건데, 그걸 해도 안 되는 게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 한 명이 질병 통제 하나 해버림으로써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8배가 커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효과를 우리는 보면서도 그쪽 당을 지지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을 찍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욕을 못하는 당이 온 거예요. 잘한다 그래요. 잘하긴 잘하는데 아직 마음에 안 열린 거야. 예를 들어서 곽동수 평론가가 손혜원 방송에 왔을 때 사과를 하면 다 아이고 미안해 알았어 받아주는 게 아니고 악플 다른 거 있죠. 딱 그 상황까지는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주 많은 미움이 없는 상태. 동수 형 보고 있죠? 자, 한국이 상황이 그렇고요. 동수 화이팅. 곽쌤 화이팅. 지금 그 대략적으로 보면 이 진단 키트 수출하는 거 보니까요. 뭐 예를 들면 브라질한테는 369억 원어치 우리나라 돈으로 이런 식인 거예요. 보니까 뭐 인도 하는 245억 원어치.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될 수가 있다. 조 단위로 넘어갔어요. 조 단위로. 아니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제약회사 없었어요. 이렇게 제대로 된 뭐 의료 기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없었거든요. 대부분 일제나 독일제 아니면 미국의 아니면 다국적 기업 초대기업 기업들에서 나온 약품들을 의사들이 많이 썼고 그게 소위 오리지널에서 처방되고 그랬었거든요. 그 상황이 지금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예요. 네.
한 방에 한국이 지금 이 바이오라는 영역에서 완전히 브랜드로 각인이 돼버린 거니. 이 브랜드로 각인되는 거는 이건 돈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효과입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 얘기 여기까지. 네. 자.